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오늘 어떤 날인지 다 아실 겁니다. 2025년, 정말 다사다난, 우리 맨날 하는 짓 할 때 다사다난했다,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일도 많고 그만큼 어려운 것도 많았다는 뜻입니다만, 그 다사다난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202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날에 한 가지 바람을 갖는다면 2026년에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나아지겠다라는 바람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2026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선거에서 침묵하는 중도, 합리적 진보, 합리적 보수들이 정말 자신의 목소리를 한껏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위 구테타로 얼룩졌던 2024년 12월 3일, 그 12월 3일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자, 이런 문제 비롯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 우리가 흔히 정치 9단, 아니 요새 10단이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다 잘 아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지금 정치 현안, 우리 거의 입신의 경지에 이르신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7시간 후면은 이제 대망의 2026년이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방금 우리 신윤 교수께서 조금 더 나아질 거다. 많이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아유, 그래야죠, 진짜. 네, 많이 나아질 겁니다. 예. 일단은 이 박 의원님 그 사법 리스크를 털게 되셔가지고 일단은 정말 마음이 홀가분하실 거다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겠네요. 예? 저는 저희 5사람이 무죄 선고를 하는 예. 지기현 부장판사의 선고 내용을 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런 소신을 가졌다고 하면은 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된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한덕수, 김건희, 윤석열 선고가 있는데 예. 그러한 선고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제 무죄보다는 희망을 본 것을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재판도 지기현 판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 근데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좀 어떻게 복잡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죠, 이제. 그리고 강선우 의원과의 통화 녹취의 공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호사다마라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민주당 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예.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만은 모든 언론이 주시하고 있고 국민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수사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는 그 감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윤리감사를 지시했지만은 예. 이미 경찰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11건 이상의 고발 사건이 들어와 있고 또 지금 착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경찰 수사가 먼저 우선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수사가 우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공천 시즌이 오잖아요. 지방선거.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거기에도 좀 어떻게 공천 시스템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미치게 되고 예. 사실 과거 저는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예. 오래전에는 이러한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비일비재했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개혁된 변화된 해명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됐든 공천관계로 금품이 오고 갔는지는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은 예, 지금 의혹 수준이라고 지금 현재 이러한 말들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또 개혁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 지방선거 공천을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또 원내대표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 원내대표 뽑는 걸 가지고 뭐 예. 친명대 친청의 대결 구도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민주당은 예. 모두가 친청입니다. 모두가 친청입니까? 친청화됩니다. 그 친청화대의 청자군요. 예. 예, 그렇죠. 예. 최근에 중앙일보도 저를 친청이다. 왜? 정청래 대표가 광주 전남만 가면은 연설하면서 박지원만 박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들의 내란 청산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청이다 해서 그렇다. 나는 친청화대다. 친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구태여 친명 친청은 없습니다. 단 정치부 기자들이 그러한 것으로 분리시켜서 분할시켜서 독자들을 좀 재밌게 하는 그런 기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가볍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일들이 많은데 이해운 국민의힘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을 지내셨던 이해운 전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되니까 지금 여야가 좀 상당히 거기에 대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이해운 전 의원의 이 지명이라는 것이 지금 양쪽에서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타격이 당연히 여당한테 클 것만은 같은데 지금 이 야당이 말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문제 가지고 막 이 문제 제기하는 게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로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반발하는 것은 이런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운 장관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실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제가 그 발표를 보고 막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전화를 통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하고 전화를 통화했다 하면은 저는 진솔하가 제 일성이 이 내란 윤석열을 옹호하고 동조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 이러한 것을 통렬하게 반성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 날 어제 이제 그런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나 만시지탄이지만은 잘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의 폭을 운동장을 넓게 보시는 것 이것이 곧 통합의 정치 아니겠어요? 사실 진보 세력인 우리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우클릭을 하고 또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좌클릭을 해서 중도에서 만나면은 통합의 정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운동장을 넓게 보고 약간의 우클릭을 해서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지만은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은 자꾸 꼴통 보수로 가잖아요. 극우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가 살아있지 못합니다만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운 장관의 능력을 믿고 실력을 믿고 또 그러한 저와의 대화를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통렬한 반성을 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제2의 이해훈 전 의원,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다시 기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한 보도도 보고 구체적 거명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우클릭을 해서 인사폭을 운동장을 크게 보자 그랬으면 좋겠고 윤석열처럼 자기 식구들 검찰 혹은 중앙고등학교만 해가지고 나라가 이꼴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더 통합의 정치를 계속 해주셨으면은 그러한 방법으로 만약 보수 진영에서 입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예. 김대중 대통령도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중앙정보부 국장을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해서 어허. 그 입에서 햇볕 정책이 나오게 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사의 폭 운동장을 좀 넓게 보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가 아주 현명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통합의 정치 중요하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 통합도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국민의힘은 예. 국민의힘은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예. 내란, 주범, 우두머리, 윤석열을 쫓아다니는 당이라고 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예. 우리 신율 교수님께서 내년 지방선거를 얘기하시던데 예. 저는 지금 이 판국의 한동훈 전 대표와 싸우는 거 보세요. 글쎄요. 오똥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저 집은 이미 분당의 길로 갔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네. 전두환의 민장당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당원 게시판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쓴 거는 나중에 알았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 이름, 본인 이름이나 장인 이름으로 쓴 거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게 윤리위로 넘어가는 모양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한동훈 대표 자기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예. 어떻게 됐든 가족 명의로 그러한 짓을 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 판국에 뭘 먹겠다고 장동혁 대표는 또 그걸 감사해서 단계 감사를 해서 윤리로 넘긴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깨진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벽오동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오동잎 떨어지는 것을 보면 가을이 온 걸 알잖아요. 예. 저 집은 끝났다. 분열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열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통화 녹취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이런 것보다 이 문제가 더 주목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김병기 전 의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이 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신일 교수 생각이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많은데요. 그건 아니고 예.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헌법을 파괴한 행위예요. 정교 분리. 정교 분리 원칙을 정해진 헌법을 수호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를 해서 만약 홍일교가 신천지가 개입이 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해산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해산은 김병기, 그 종교 단체를 해산해야 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도 해산해야 되고 종교단체도 다. 해산해야 돼요. 예. 그리고 김병기 강선 의원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면 간단한 사건이에요. 복잡한 사건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문제는 지금 1억이 수수됐는가? 또 그 관계된 서울시의원은 안 줬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공천을 그러니까 전제로 돈을 준 적이 없다라는 그 워딩이죠. 글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경찰에서 신속하게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김병기 전 대표나 강선 의원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 차기 원내대표 그저 민주당 내에서 이 추대하자라는 얘기도 잠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경선으로 가는 모양이죠? 예? 정치권에서 추대라고 하는 것은 예. 물론 단독 출마를 하면 형식적 추대가 되겠지만은 지금 여러 의원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해봐야 알지만은 추대란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경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죠. 예. 예. 추대가 좋지 않다.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경쟁을 해야만이 그 후보자의 차기 원내대표가 될 사람의 장단점을 의원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게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러나 단독 예. 출마를 한다고 하면 추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경선을 해야만 쉽게 얘기한다면 그 어떤 정통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죠? 이렇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당원들하고 의원들, 국민들에게 공약도 할 수 있고. 예. 예, 예. 그 지금 그 오늘 얘기가 나온 건데 이혜훈 의원이 그 쉽게 얘기해서 이 반탄 삭발까지 강요했다. 이게 지금 프레시한 기사거든요. 뭐 글쎄요, 그 기초위원들한테 예. 그 삭발을 강요했다고 하는데 이후 여한을 막론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지난번 걸로 충분한가요? 예? 지난번에 사과한 걸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아니,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복해서. 예, 그렇죠. 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그게 이슈가 될 테니까 이혜훈 의원은 입만 벌리면 사과를 해야 된다. 그 정도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세요. 예. 우리가 장동혁 대표 등에게 소위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해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안 하잖아요. 안 한 사람들이 나쁜 거지. 이혜훈 장관 후보자처럼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하면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죠.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혜훈 전 의원 장관 지명자 계속 사과를 하면 좀 당내의 비토 분위기도 조금 가라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대중 대통령님도요.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을 때 예. 종로가 기독교 세력들이나 광주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통합의 정치를 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그 청문회가 굉장히 이게 좀 상당히 이 강경한 분위기에 있어서 이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더군다나 이게 그냥 의원님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를 가장 잘 예측하시는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민주당은 아주 그런 쪽으로 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도 가능하겠네요. 민주당도
또 검증은 철저히 하고 예. 그러한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과거에 대해서 현재의 사과한 그 태도에서 확인하는 것은 좋은 일 아니에요? 예, 뭐, 저는 뭐,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핫한 그런 인사청문회가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아까 덕담도 해주시고 했는데, 2026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무슨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글쎄요. 뭐 하려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예. 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연히. 그래서 어제부터 예. 제가 국회의원 1년 반 하면서 예. 계속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예. 어제부터 양복으로 넥타이 메고 다닙니다. 네. 제가, 우리 의원님 우리 유권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뒤에서 의원님 걸음걸이를 보면은요, 뭐 한 40, 50대로 보여요. 제가 그거는 여러 번 뒤에서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워낙 뭐 티셔츠 잘 어울리실 감사합니다. 거예요, 아마.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잡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의원님, 네. 2026년 되기 전입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많이 계획하시는 거 다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했고요. 언제나처럼 2부, 이 여야 정치인들, 오늘은 특히 젊은 정치인들하고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죠. 2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전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의 이민찬 부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넥타이, 오늘 뭐 어디 갔다 왔어요? 네, 결혼식 그래도 갔다 뭐 왔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그래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방송 끝나고 상가집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이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이게 2025년 마지막 날인데 뭐 기억나는 거 물어보면 한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도. 탄핵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됐다거나 뭐 그런 아니면 것도 있죠.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지만 전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왜냐하면 그때 한참 이 선고가 지연이 되고 국민들이 왜 아직도 선고가 안 되느냐라고 계속 불만이 쌓여 있었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이게 뭐 기각이다, 6대 3이다, 뭐 이런 어떤 뭐 뇌피셜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63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파면 선고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1일 만에 굉장히 늦게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다들 궁금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온갖 초소리 난거 있죠. 맞아요. 파면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그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하도록 크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결정문을 다들 들었을 때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아무 말도 더 이상 말 붙일 필요 없을 결정문을 쓰느라고 이렇게 늦어졌구나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너무 놀랍도록 그 전까지만 해도 밖에서 탄핵 집회하고 이러면 정말 날씨가 추웠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이 선고가 나오고 바로 주말이었는데 갑자기 봄 날씨가 되고 꽃이 피고 이 뉴스에 나들이 사진이 나오고 이런 화면을 봤을 때 천지신명이 이게 다 아니 그냥 그렇게 갑자기 세상이 바뀐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그런 뭐 열망이 많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떤 모든 사건 문제가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주말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과거의 일이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했다는 그 부분이 제일 2025년에서 우리가 기억이 남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았잖아요. 논란도 많았고. 그런데 그 모든 난관을 뚫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야당 입장에서는 많은 경제적 위기 상황도 있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막이 오른 이 상태에서 과연 2026년에는 국민들이 얼마나 또 위기감을 가지실까 두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이거 제가 정치학을 40몇 년을 한 거예요. 하여간 40년 훨씬 넘게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비상계엄은 전 친위 구테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2024년 12월 3일이 2025년에도 전 지속됐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근데 이게 좀 잊어먹을 만한 일들이 자꾸 터지는데 잊어먹질 않아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나는 그저께 술 먹 들어갔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술이 다 깨더라고. 통화가 녹취가 나왔는데 그저 김병기 전 원내대표하고 강선 의원. 근데 내 솔직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일단 그 얘기 왜 녹취했는지는 일단 본인이 녹취한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그거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아니, 일단 이건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둘 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이제 돈을 가지고. 김병기 전 네. 원내대표는 조금 덜하죠, 덜하기는. 어떤. 그러니까 돈을 만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모르고 모르죠. 네. 공천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가 밝혀진다면 네. 근데 뭐 그 얘기 들었는데 얘기를 안 한 건 잘못이에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듣고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뭐 당사자만큼은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뭐 돈을 받고 이 공천 뭐 이런 시의원 자리를 뭐 주고받는 거래를 했다, 이런 건 사실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밝혀지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사실로 밝혀지면. 밝혀지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2025년에 듣기에는 굉장히 조금 2025년에 벌어진 얘기가 맞아? 과연? 물론 이 일이야 이제 2022년 일이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지금 아직도 그런 일이 있다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듣잖아요. 들리는데 너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 사람들이 이제 황당한 일이어서 이 시점과 맞지 않는 일에서 일각에서 그런 추측까지 나와요. 지금은 이게 김병기 의원이 녹취를 스스로 녹음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 중에 예. 죄송한데 우리가 이 갤럭시 이 전화 있잖아요. 이 전화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화할 때는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두 사람의 얘기의 녹음은 통화가 아니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김병기 의원이 어떤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걸 녹음을 한 것이다라고 최초에는 많이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럼 왜 유출이 됐고 왜 지금일까? 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니까 그럼 이것까지 전직 보좌진과 어떤 이런 다툼에서 나온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이 녹음을 한 거를 보좌진들에게 김병기 의원이 직접 넘겨줬을까? 좀 그것도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근데 그게 보좌진한테 줬는지 딴 사람한테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죠. 삼자죠, 삼자. 그러니까 제3자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또 그러니까 너무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니까 일각에선 김병기 의원이 이 내용을 보면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돌려주셔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 국면 전환용으로 김병기 의원 측에서 이거를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와요. 지금 이 너무 황당한 일이어서. 근데 저는 황당 떠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녹음을 근데 이게 지금 나 정말 죄송한데 우리 이민찬 네. 대변인님한테는 죄송한데
아니 무슨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그때 대비해서 녹음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있죠. 이게 어쨌든 지금 정황을 보면 강선우 의원이 돈을 받은 건 맞고, 그런데 그게 돈을 받은 이후에 한참 동안 돌려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공천 심사가 진행 중인데 그분이 공천을 못 받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의가 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곧 발표를 해야 되니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읍소를 하고 울고불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떨어지면 이 사람 기자회견하고 내가 치명적이다, 이 사람 붙여줘야 된다라고 울고불고 한 정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가 단호하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당 공천 이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이 돈을 줘도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단수 공천을 받는다, 그 사례가 국민들에게 입증이 된 거예요. 아니 뭐 입증은 아직은 모르니까. 예, 말씀하세요. 아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이런 돈 거래가 있나라는 의문이 저도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1억이나 줘야 된다고? 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한 번 놀랐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인들은 어쨌든 그런 게 아니라는 입장인데, 진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럽니다. 지금 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러시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당이든 저쪽 당이든 굉장히 많은 공천 과정 중에 지금 이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팩트이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비리나 이 나쁜 이런 부패들이 지금 이 사건 하나만 보면 민주당이 다 이럴 것이다라고 어떤 오류에 빠지는 그런 것들은 일단 단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이런 일을, 이게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게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이고, 아니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강성우 의원 요 둘이 특별하게 이상해서 요 둘만 일어난 일인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 계기를 가지고 우리가 각성을 하고 다시는 이렇게 공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마음을 모아야지. 그러니까 이 정치에 네. 근데 왜 녹음했다고 보세요? 녹음 왜 했냐고요? 네. 본인의 버릇일 수도 있죠. 갑자기 저는 저는 이 정도 나중에 논란이 되면 이거 지금 녹음하는 거 아니죠? 네. 나중에 논란이 되면 나는 이렇게 조치했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 녹음을 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지금 그 말씀은 제가 부대변인 정말 말씀 다 존중하는데, 지금 말씀은 물타기예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돈 공천이 있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도 여야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은 동공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금 의혹 수준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이민찬 그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그 상당 기간, 근데 그게 짧은 기간인지 상당 기간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보관은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받자마자 이게 어떻게 된 건 아니라는 그 얘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두 사람 수사 받으면 끝날까요?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죠. 왜냐면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명대로 수사 내용이 밝혀질지, 아니면 진짜 이게 더 어두운 그림자가 정치권 내에 어른거리는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녹취가 나왔잖아요. 거기서는 분명하게 돈을 받고 보관하고 있다는, 거기까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돌려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진 않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녹취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해명을 들으면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돌려준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선 녹취가 나왔는데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돌려준 사람도 없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경찰이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희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이 이 동작구에,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의회 부의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부인이 썼다는 게,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인데,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이미 네, 경찰에 의혹이. 넘어갔는데 경찰이 그걸 무혐의로 종결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1차적으로 있고요. 이분이요, 이 김경시 의원이란 분이요, 단순히 여기에만 연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진종호 의원이 당시에 과거에 폭로를 했어요. 가입
그쵸. 당원과 민주당의 이제 집단으로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서 수천 명을 입당시켜주면 자기가 당비를 대납해주겠다. 이 폭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분이 당사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강서구에 연고가 없는데 강서구에 서울시의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집단 입당, 불법 입당한 이유는 영등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영등포 김민석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왜 도움을 줬느냐? 본인이 영등포 구청장에 출마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강서구에 있으면서 또 영등포 구청장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이 너무나 석연치 않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서울시의원이 어떻게 영등포 구청장을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이런 현금 1억을 줬다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특정 종교에게 입당을 종용하고 당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이 요구, 그리고 그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왜 영등포로 어떻게 가는지 이 전반을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공천 헌금과 이 금권, 이런 정치권에 있는 검은 이런 돈 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특검을 하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은 특검 얘기를 해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특검하자 그러면, 그래, 우리가 받을게. 그 대신에 통일교 신천지 특검 이거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모르겠지만 지금 또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국민의힘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수세에 몰려있고 장동원 대표도 입지가 불안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치를지 잘 오리무중인 이 상태에서 어떤 민주당의 건수만 나오면 특검하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패턴이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 특검 민주당이 받을 줄 모르고 한참 이렇게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다가 민주당이 며칠 뒤에 그래, 통일교 특검 받자. 플러스 신천지도 하자. 신천지도 하자. 이 지금 종교계와 정치권이 전반적으로 얽혀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참에 한번 해결하자라고 하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신천지 특검은 아니다. 여기는 선을 긋고 빼자는 요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까 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영등포도 여기 수사 전반을 다 같이 넓혀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영역을 넓혀서 특검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 이 전반에 걸친 이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왜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지, 그냥 건수만 있으면 특검을 하자라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이 이슈화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 말씀해 주시면 글쎄요. 좋겠습니다. 저는 이 관봉권 띠지 사건 지금 상설특검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된 검찰 수사 이 부분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건과 견주어 볼 때 이런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이 부분이 과연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특검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 정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신천지와 국민의힘과의 연관성 드러난 증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건 이제 홍준표 전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본인이 당사자가 이렇게 구체적인 녹취나 어떤 입당 원서나 이런 구체적인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신천지를 들고 나와서 물을 탈 수가 있죠? 저는 그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통일교의 이 통일교의 특검과 신천지를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같이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민주당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논란이 시작되니까 특검을 받지 않을 수는 없고 수세에 몰리니까 협상에서 어떤 유리한 고지에 오르고 물타결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들고 나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의혹이 제기된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데,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특검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진영에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뭐냐면 꼭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어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 이외에 이단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집단과 무속 이런 것들에 대해 얼마나 이 국정에 개입하고 연관되고 거기에 휘둘리는지를 국민들이 너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이거 좀 그만하자. 이 고리를 끊어내자. 통일교든 뭐든 저의 뇌피셜일지는 모르겠지만 통일교든 뭐든 어쨌든 이 밖에서부터 이 정치권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수사하고 여기서 고리를 끊어내자라고 하는 국민적인 열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국민적인 열망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꼭 통일교 특검뿐만이 아니고 이 국민 뭐랄까 정교. 그렇죠. 나도 정교를, 이게 종교인가 정교인가 찾아봤더니 정교더라고요. 네, 정교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하자라고 하는 열망들이 이번에 민주당이 제안하는 통일교 신천지 특검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교 유착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 2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조금 팩트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3대 특검에서요. 과연 그럼 윤석열 정부와 무속과 연관이 있다는 게 드러났나요? 근데 지금 무속과 연관이 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단정지어서 얘기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사님들도 지금 깜빵에 계신 법사님들도 있고. 근데 제발 그거죠. 네. 그 무속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어떤 무속에 기대서 국정에 결단을 내리거나 뭔가를 개입을 했다는 게 드러나야 하는데 과연 이 3대 특검이 180일간 털었는데 그 증자가 나왔냐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판단이 있다는 좀 유보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용산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뚜렷한 진짜 원인에 대해서 설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건 이거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용산을 결정하게 된 굉장히 갑작스러웠지만 어쨌든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광화문은 위험하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를 두고 임박해서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과연 무속이랑 다 연관해서 직접적인 무속이 연관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제기되고 예를 들면 중앙 플러스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 걸 보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글쎄요. 해서. 근데 좀 지금까지 그게 정확하게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그런 맞아요. 설들만 두고 맞아요. 단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그럼요. 싶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그 이해운 전 의원의 그 기획예산처 장관의 임명. 이거 가지고서 막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훈 전 의원 장관 지명자가 어제 사과를 했어요. 예? 그 사과했으면 이제 민주당에서 사과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철저히 그냥 저의 개인적으로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앞장서서 탄핵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뭐 오늘 신문 저 인터넷 보니까 삭발도 종용했다고 보도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장관 자리를 준다고 이렇게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수락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사실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합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 수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본인이 나 이렇게 막 앞장서서 반대하고 막 완전 뭐 삭발도 이렇게 주도하고 이랬던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자리를 내준다고 손을 내밀었을 때 덥석 잡는 이런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잘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윤어게인이라는 구호와 그 세력이 허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저쪽 진영에서 다들 그렇게 윤어게인 뭐 탄핵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반대, 나도 뭐 윤어게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 자리에 그런 거 아니다. 본심은 아니다. 죄송하다라고 발을 빼고 나왔다는 것은 진영 논리에 파묻혀서.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막 탄핵 정말 안 된다라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를 말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냥 겉으로 당신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니까 나도 반대입니다라고 하는 앞선 정치인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런 이해운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저쪽에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조금 잘 포장을 하면 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다. 본인이 어떤 정치적 명분보다는 어떤 본인이 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장관 자리를 더 탐하는 그런 본인이 개인적인 이득, 실리를 택했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자신감에서 시작된 다중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대통령의 인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검증동 의서를 내고 발표 시점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달도 더 낼 수도 있고, 내고도 뭐 한창 묵혔다 갑자기 발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누가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사자들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나만 했는지 10명이 했는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나인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직접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하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인선안이 있는데 왜 그날을 발표했을까? 라는 일단 의문이 있죠. 그때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분출될 때였어요. 그것에 대한 이슈 전환이나 물타기 성격이 1번 있다고 보고 시점만 보면, 그런데 이해운 장관이라는 후보자라는 개인적인 캐릭터, 가장 약한 고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 약한 고리요? 그러니까 정치적 어떤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할 것이라는 그동안 정치 행보나 그 과정 여러 가지에서 그 이해운 후보자라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약한 고리를 가장 잘 가져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실은 이해운 후보자로 하여금 이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북한식 자아 비판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권에 있는 명분을 약화시키고 야권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효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쨌든 기획예산처라고 하지만 그것이 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획재정부 시절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정적인 이유는 관료들이 지나치게 어떤 확장 재정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겠다. 초반엔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그게 총리실 산하로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총리실 산하에 있다가 뭐가 다릅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 장관이 있다고 하나, 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산 확장 재정에 대해서 저는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대선 청구서가 들어올 때 누가 반대한다는 반대의 명분 하나쯤은 만들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방패막이로 일단 이해운 장관을 앉히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하죠. 통합과 뭐 이런 것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합하고 다른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럴 거였으면 국정 기조를 바꾸든지 어느 정도 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철학이 국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국정이 다양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해 놓고서 하는 말은 우리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확장 재정은 그대로 간다. 이렇게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로 하여금 기대하는 정책 성과가 무엇이죠? 저는 그것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위해 한 인선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정치적 의미 부여는 가능하죠. 근데 제2의 이해운 전 의원 같은 분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이렇게 또
등용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아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라던가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 여러 가지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굉장히 많은 야권의 인사, 여권의 인사였던가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여권인데 인사. 뭐 이건 네, 상관없어요. 보수 측 인사 보수 측, 이러면 그렇죠.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보수 측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분열을 끝내고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 나는 대한 국민의 대통령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유세 때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보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장관 하나를 들여와서 그 사람에 맞춰서 국정 기조를 바꾼다? 이런 건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정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장관이 수락한 그런 그림이 너무 맞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건 너무 이야기의 맥락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 권오을 우리 국가본부 장관 있잖아요. 권오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이미 민주당 이제 이재명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고 국가본부 장관이 되셨잖아요. 국가보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나 이념에 따라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측 인사가 가도 충분히 어떤 국정 기조나 이런 것과 다르더라도 그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실 내에서 국민통합 같은 이 부분 분야에서는 보수 측 인사가 할 일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기획예산처는요, 어떤 정책의 국정 기조의 핵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가장 다른 점, 그리고 경제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 그 바로미터가 바로 예산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예산을 확대해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얼마나 더 어떤 소비 쿠폰 같은 정책을 펼치고 이게 여야 그리고 보수 진보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과거 자신과 전혀 다른 이런 자리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 의도가 저는 너무 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고 너무 불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이렇게 자꾸 그 야권 인사를 등용할수록 이 국민의힘이 자꾸 이 오른쪽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국민의힘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가족이 쓴 걸 내가 나중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본인의 장인어른과 본인의 이름으로 쓴 건 가짜인데 내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이선호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인가요? 이호선. 예, 이호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거는 틀린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먼저 얘기 들어봐야 돼요. 네, 좀 이따 그럼요. 말씀하세요. 아까 네. 취재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뭐 어떻게 돼요? 향후에요? 네. 아니 저는 일단 만시지탄입니다. 왜냐면 이 당무감사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이렇게 오래 끌 문제가 아니었어요. 1년 동안이나 이미 최초에 불거졌을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 어제 발표의 핵심은요. 이 두 개의 IP에서 각각 5개의 ID로 글이 작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IP에서 5개의 ID, 또 다른 한 개의 IP에서 5개의 ID로 글이 작성된 게 1,400여 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의 5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IP인지까지 그리고 그 가입한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까지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의미가 있는 건 최초의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에게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이 1차적으로 확인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올린 것은 언론의 사설이나 칼럼 같은 일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무감사위의 결과는 그게 아니다.
그 5개의 아이디에서 작성된 글은 어제 이제 당무감사위가 밝혔듯이 여러 가지 특정 여러 정치인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걸 좀 축소해서 말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작성된 것처럼 발표가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당무감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그 모든 글,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글들도 동일한 IP에서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작성한 그 IP와 동일한 데서 그 글이 작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러면 누가 했고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동훈 대표가 이 법적 이게 수사 대상이 돼요, 근데? 아니,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법적 처리를 취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다는 부분이고,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IP, 그리고 아이디를 누군지, 어딘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남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논란, 거기까지 가면 이 단계 논란이 너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혹시나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당무감사위가 주장한 게 맞다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한 그 글 역시 동일 IP에서 작성된 게 맞다면 한동훈 대표가 모르는 사이에 그 글이 작성됐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밝혀지면 오히려 더 한동훈 전 대표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또 법적 공방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좀 이런 좀 우려가 돼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딴 동네 얘기니까 뭐 아주 아니, 여유롭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돼요. 딴 동네 얘기라기보다 일단 언제까지 이 단계 얘기할 건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 빨리 국민과 민생, 국가, 경제 이런 얘기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언제까지 단계에 아직도 파묻혀가지고 뭐 고름을 짜낸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이제는 국민들도 듣고 싶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썼다는 글들이 몇 개를 보니까 굉장히 선정적이더라고요. 그 중에 읽을 만한 건 뭐냐면 윤석열 이 등신은 마누라 단속도 못해서 쯧쯧 검사 때도 수사는 한동훈이 다함 유는 술만 먹음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수위 높은 글들이 많이 수위가 높은 그렇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굉장히 민감한 이런 글들을 썼다는 것인데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5명이 5개의 아이디를 각자 썼을까요? 그럼 아니잖아요. 그냥 한 명이 5개를 운영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일반적이죠. 그럼 그 한 명이 누구일까? 와이프일까? 할아버지일까? 뭐 자녀일까? 저는 한동훈 본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건 뭐 그냥 제 추측이긴 하지만 아니 왜냐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어떤 댓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이 게시글 정화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5명이 한꺼번에 총 동원이 된다기보다 한 명의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돌리는 것이 그냥 너무 일상적이고 그게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했다고 하면 본인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성을 등에 업고 장관도 되고 뭐 당 대표도 되고 이랬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가 있고 굉장히 끈끈한 그 관계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틀어지고 의견이 안 맞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등을 맞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이유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김건희 씨 문제라는 게 뭐 그럴 수도 큰소리죠. 있죠. 근데 이게 정치인이라면 어쨌든 지금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이라면 뭐 술을 먹고 풀든 뭐 대화를 하든 아니면 찾아가서 매달리든 뭐든 어떤 정치적으로 이 갈등을 좀 드러내놓고 해결을 해야지 맞는 것인데 그 당대표가 익명에 숨어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이런 식으로 쓰면서 스트레스를 당대표가 썼다라는 건 이제 본인은 네. 아니라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두 가족을 번째는 동원해서 당대표가 뭐 굳이 익명 게시판에 가가지고 5개 아이디 동원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이상하다.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게 단계 이거 가지고 시간 질질 끌고 이렇게 하면 또 윤리위원장 임명하고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언제까지나 이거 가지고 그리고 이 대상이 누굽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판했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 비난의 수위라든지 이런 거는 뭐 그게 뭐 적절했다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비난의 대상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인데 그거를 지금 얘기를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두 분 말고도 당내 많은 분들에 대해서 비판글이 올라왔고 핵심은 그 누구를 비판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인이 타인의 아이디 여러 개를 가지고 그런 비난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당 익명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이디 본인의 글을 의견을 게시하는 걸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타인의 아이디를 갖고 5개의 아이디가 여러 가지 글을 실시간으로 올렸다는 것은 약간 그 원칙에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야당에 대해서 민주당에 향해서 매섭게 비판을 하고 또 그 잣대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도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가족에게서 어떤 논란이 불거졌는데 왜 그 잣대를 동일하게 들여대지 않느냐, 왜 본인에게는 그렇게 관대한 것이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오래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빨리 좀 종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보면 내년에 보겠네요. 그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고요. 2025년 마지막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정말 여러분 모두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겠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현명함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는데요. 우리가 현명하게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으면서 저는 내년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